일단은 그 공동주택의 노무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의 노무 관리는 일반 회사에서 아마 노무 관리를 좀 담당해 보셨다 하더라도 그 노조가 있는 그런 큰 생산 제조업체에서가 아니면은 그 노무 관리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서는 뭐 노조라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만 그 아파트만의 특유한 노무 관리 환경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그 근로기준법 상의 준수 요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뭐로 나누느냐 하면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 범위가 틀립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파견 근로자 제외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제외한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예제를 가지고 쭉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인력이 5명 있다고 하십시다. 소장 1명, 관리과장 1명, 격리주임 1명, 그리고 격일기전 2명. 이 정도 5명이 보통 아파트 세대수로 따지면 400명에서 한 600명 사이에, 600세대 사이의 단지들은 관리사무소 인력이 한 5명이 됩니다. 소장, 관리과장, 격리주임, 격일기전 2명. 그리고 격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 4명, 그리고 미화원 5명, 보통 여사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여성 미화원 4명에 외곽을 청소하는 남자 미화원 1명, 이렇게 5명. 총 다 합하면 14명이네요. 5명, 4명, 5명이니까요. 자, 근데 이런 구조에서 말이죠.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자치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라고 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번입니다. 이 15명, 14명이 용역이 없다. 용역업체는 제외한다고 했죠. 상시 근로자 수 판단할 때. 용역이 없고 모두라면 14명이네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을 맺고 있답니다. 이럴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14명이죠. 사용사업주가 누구인가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연인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의무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용역이 없으면 모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업무가 관리 사무소 일을 하는 5명,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 4명, 미화 일을 하는 사람이 5명, 이렇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2번 자치관리는 경비와 미화는 경비 용역 회사와 청소 용역 회사의 외부 용역을 준 경우예요. 4명, 5명은 용역 회사니 직원 회사 소속이니까 당연히 제외되죠.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결국 관리사무소 인력만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입니다. 4명, 5명은 제외하죠. 용역업체 직원이니까. 자,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14명 모두가 위탁관리회사라는 용역회사의 소속입니다. 용역업체 직원 제외하네요. 그러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0명입니다. 그렇죠. 0명이죠. 또 다른 경우, 이 4번의 경우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위탁 관리를 하면서 관리사무소 오면 위탁사 소속이고, 경비원 4명은 경비용역회사 소속이고, 청소원 5명은 청소용역회사 소속인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역시 용역회사 직원은 제외하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0명입니다. 이때 이 표현을 세법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법상으로 이런 경우를 세법상으로 표현할 때 일반 관리 용역이 5명, 경비 용역이 4명, 청소 용역이 5명이라고 합니다. 위탁 관리 회사 소속의 용역을 세무상의 용어로는 일반 관리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네, 그렇군요.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말이죠. 일반 관리 용역이 아파트에 있으면은 이건 위탁 관리라는 뜻이죠. 일반 관리 용역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자치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위탁 관리와 자치 관리는 세법상 용어로 바꾸면은 일반 관리 용역이 있으면 위탁 관리, 일반 관리 용역이 없으면 자치 관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새 올해 12월 31일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일몰이라는 게 뭔가요? 특별한 조항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을 끝내버리겠다 이런 것이죠. 끝내버리는 것을 연장하는 것을 하려면 세법상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주었고 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일몰이었는데 그것을 2년 연장했습니다. 2년 연장하니까 2022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이것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일반 관리 용역, 경비 용역, 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 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됐고 면제가 됐는지. 주거 전용 면적 국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까지는 영구 면제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까지 영구 면제였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부터 135스퀘어미터 이하까지가 이번에 일몰 2년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135스퀘어미터 초과 한 분은 어떻게 됐었나요? 이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적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앞쪽에 자치관리인 상황에서 14명 모두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몰 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없지요? 영향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관리인 경우에 경비용역, 청소용역 이러한 것들은 한다면은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는 영향이 없죠. 자치관리에서 관리사무소 인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용역이니까 그렇고요. 위탁관리라면 어떻나요? 네, 위탁관리라면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 규정이 말이죠. 지금 현재의 위탁관리 혹은 자치관리라는 이런 구조, 지금 현재는 한 80%에서 70%, 75%에서 한 80%가 위탁관리고 나머지 한 20%에서 한 30% 자치관리 이런 비중입니다. 7대3, 7.5대 2.5가 기준으로 위탁관리 단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세특례제법상의 일몰 연장이 끝나게 된다면 위탁관리 말고 자치관리 하겠다는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주택관리업자들의
사업 기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위탁 관리, 결국 용역 회사죠. 위탁 관리인 경우에 용는 어떻게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자치관리 때는 상시 근로자 수로 바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위탁관리 때는 어떻게 연명인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할 때는 용역회사 본사 기준으로 용역회사별로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한다. 이 말은 결국 위탁관리회사는 보통 많은 관리단지가 있잖아요. 그 관리단지를 본사 기준으로 다 합산하면은 수백 명 수준이죠. 어떤 회사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5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냐 5명 이하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라고 해야겠네요. 5명 이상이냐 5명 미만이냐 라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문제는 위탁관리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치관리에서만 발생하겠네요. 예, 취약한 자치관리 세대, 단지 세대수가 적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이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겠네요. 자, 상시 근로자 수라는 형식으로 다시 보면은 상시 근로자 수는 여러 분야의 여러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조항 규정들을 적용하는 기준이 5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예. 다른 법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해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관리 현장과 크게 관련이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파견 근로자 제외하고 용역업체 근로자 제외해서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관계에 따른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파견 근로자도 포함하고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산업안전은 어떤 근로계약보다는 특정한 장소적인 사업장 개념에 따라서 산업안전이 결정되어진다는 전제하에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전에 한번 볼까요? 위탁관리에서 일반관리 용역이 5명, 경비용역이 4명, 청소용역이 5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입주자 대표의 입장에서는 0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이거 다 아파트에서 용역회사 직원들만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법률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는 다른 법령에도 또 있지만 약간씩은 다릅니다. 예. 자, 이런 상시 근로자 수는 자치관리인 경우에 문제가 되고 5명 이상, 5명 미만,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구분이 굳이 필요 없다. 왜? 다 5명 이상이니까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런데 또 말고 우리 업계는 감시적 근로자, 단수적 근로자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줄여서 감단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해야 하는 거죠. 감시. 뭐 불이 났나 감시. 좀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세대 현관을 통과하는지 감시, 이런 감시를 하는 거죠. 누가? 경비원들이 하죠. 이 경비 용역 4명이 감시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또 단속적 근로자는 표현이 있어요. 단속. 계속의 반대말이죠. 계속은 쭉 일하니까. 단속적 근로자는 쭉이 아니고 끊겨가면서 어쩌다가
일을 한 업무 강도가 낮은 거죠.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낮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이 단속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것은 위탁회사 소속의 격일 기전 설비 밤에 전기실을 지키고 있거나 어떤 설비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지금 예제에서는 2명이었죠. 이게 감단직이랍니다. 그리고 비감단직이 있겠네요. 감단직이 있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비감단직. 위탁사의 소속 중에서 소장, 관리과장, 경리. 이 3명은 1번직이죠. 감단직이 아닙니다.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죠. 이 3명과 청소영역 5명은, 청소영역은 보통 낮에만 일하죠. 밤에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비감단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단직, 이 아파트 관리, 노무 관리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5명 이상, 5명 이하, 5명 미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감당직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노무 관리 환경에 아주 예외적인 부분들이고 특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미 그 근로기준법 상에는 그 상당 부분이 감단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그 사업주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요. 이 노동자, 근로자의 처우를 약하게 대우해도 된다 라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놨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된다. 감단직의 적용제 신청의 승인권자는 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부에 훈령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내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적, 단수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 승인에 관한 것들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러한 감당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될까요? 감단직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누가 받아야 되나요? 승인 주체라기보다는 승인 신청 주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견 사업자가 아닌 사용 사업주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파견 사업자가 아닌 사용 사업주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시적 근로자, 예를 들어서 경비원 4명의 승인 신청은 누가 해야 돼요? 사용 사업주가 하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하나요? 경비 용역 회사가 승인 신청을 하죠.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경비 용역 회사라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경비원은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경비원은 경비 일을 하는 관리원은 경비원이 아니죠. 예, 경비원은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또 단속적 근로자는 한번 볼까요? 단속적 근로자는 위탁사 소속의 격일 기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4시간 격일제로 일을 하는 기전직 그 기술 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단수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 신청은 누가 하나요? 예, 관리 주체가 합니다. 즉 위탁관리회사가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관리 용역 직원들도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파견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파견 사업자가 아닌 사형 사업주가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승인 신청은 다 경비 용역회사, 위탁관리회사가 하게 되니까 이 두 회사는 파견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사용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미화는요? 감단직은 미화가 아니죠. 감단직은 미화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미화는 감시적도 아니고 단수적 근로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단직 승인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파견 근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경비용과 격일 경비용과 격일 기전들은 감단직이기 때문에 사용 사업주인 경비 용역 회사와 위탁 관리 회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만 미화인 경우에는 똑 부러진 어떤 사용 사업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파견 근로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는 측면에서 파견 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부분에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감단직, 지금 이 감단직이라고 하는 감단직에서 근로기준법상에 적용 제외되는 부분이 도대체 뭔가요? 예,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뭔가 하면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해서 12시간. 합치면 저게 52시간이네요. 주 52시간. 이거 넘지 말라. 라는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일해도 된다는 거죠. 왜요? 감단직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 업무 강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일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휴게 시간 주지 않아도 된다. 원래 휴게 시간은 말이죠. 뭐 4시간마다 30분씩의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은 9 to 6가 되면은 총 일하는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9시간이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을 근무 시간이라고 해요. 그것을 근무 시간이라고 해요.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의 근로 시간과 하루 1시간의 점심 시간으로 알고 있는 휴게 시간이 있죠. 8시간과 1시간의 휴게 시간 합쳐서 근무 시간 9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찌됐든 그 휴게 시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단직은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휴게 시간 안 줘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만이 규정된 법정 근로 시간을 넘었으면은 연장 근로,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어떤 가산하게 돼 있어요. 가산 수당을 주게 돼 있죠. 그 가산 수당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일하고 나면은 일주일당 하루에 대한 그 주휴 수당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유급 휴일도 줘야 되고 그 유급 휴일에 대한 그 유급에 대한 말을 할 때 보통 휴가 자체는 주휴일, 그 유급에 되는 그것을 주휴 휴가라고 하는데 주휴라고 하죠. 그냥 그 수당도 안 줘도 된대요. 그 일요일날 일해도 휴일 근로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죠? 이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렇지만 감당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에는 꼽히니까 안 줘도 되는데 이것은 꼭 줘야라. 감단직이라도 줘라. 야간 근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야간 근로분에 대한 가산수당은 줘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줘라. 얼마입니까? 가산수당이? 가산은 다 0.5죠? 1.5 아닙니다. 가산은 다 0.5입니다. 왜? 일에 대한 부분은 기본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산에 대한 부분은 다 0.5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야간 근로인 경우는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 가산수당,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라는 용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도요, 야간 근로수당이라는 말은 좀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야간 근로수당은 독자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꼭 가산수당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소정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 가산수당, 혹은 연장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 가산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 가산수당, 이런 가산의 개념으로만 나오지 야간 근로수당 1.5배 이런 형식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연차 휴가도 줘야 되고 휴가 쓰지 못했다면은 수당도 줘야 되죠. 예. 그때 주는 수당
휴가를 가지 않는 미정산된 휴가분에 대한 돈을 주는 수당을 보통 연차수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감단직은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감단직 적용이에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한번 볼까요? 5인 미만에서는요, 감당치가 비슷하네요. 일 8시간, 주 52시간이라는 이 한계도 이거 적용 안 되네요. 아, 대신에 휴게 시간은 적용되네요. 감당직에 주어지지 않았던 휴게 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감당직이 아닌 경우에 적용이 되네요. 연장 휴일 근로 가산도 5인 미만에는 없네요. 그렇지만 주요 수당은 줘야 되네요. 감단직인 경우에는 주요 수당을 줄 이유가 없었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한데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수당은 줘야 되네요. 이것은 소정 일주에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를 개근한 사람, 보통 만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완전히 만근한 경우에 주요 수당을 주죠. 유급 휴일을 준다는 뜻입니다.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니까 그 유급에 대한 부분이 주요 수당입니다. 보통 언제가 유급 휴일인가요? 일요일이죠. 네, 보통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뭐 특정한 날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휴수당 전제가 이제 일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을 만근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는 꼭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그 유급 휴가 주는 것은 이것은 줘야 돼요. 감산직에도 줘야 되고요. 5인 미만에도 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긴 한데 이날은 유급이에요. 그 다음에 5인 미만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안 줘도 되네요. 감단직인 경우에 5인 이상의 감단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은 수당은 주는데 5인 미만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안 줘도 되나요? 또 연차 유급 휴가 안 줘도 되고 미사용 시 연차 수당도 안 줘도 되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래서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감당직이냐 비감당직이냐 이 차이도 중요하고 이게 아파트 노무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노무 환경이에요. 자, 근로기준법은 아니죠. 퇴직금에 관한 얘기는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린 게 좋겠어요. 우리 퇴직금을 주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 되죠.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되고요. 4주 평균 했을 때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돼요. 4주 평균 했을 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면요.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에 15시간 보통 우리 아파트 근로자들은 다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단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받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